내일 한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을 위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사이에 갈등을 많이 야기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엔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주말 태풍 하기비스가 지나간 일본에서 6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후쿠시마에선 방사능 오염토를 보관해둔 대형 자루들이 대거 유실됐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내일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취재진과 응원단 입국을 불허한 데 이어 생중계까지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아무 조치 없이 해외로 출국했던 카자흐스탄인이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 남성은 공항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 부처의 합동 단속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주택 매매업 개인 사업자와 법인 형태의 부동산 사업자들에게도 주택 담보 인정 비율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가수 겸 배우인 설리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 사퇴했습니다.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 만입니다.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장관직을 유지해오던 조국 장관은 더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국민이 마무리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영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변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전 11시에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던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개혁을 응원하는 시민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 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국민들에게 마무리를 당부했습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국 장관은 35일 만에 물러나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재임 기간이 6번째로 짧은 장관으로 기록됐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로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었다며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큰 동력이 됐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발표 때문에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윤석열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헛된 꿈은 아니었다며 조 장관을 추켜 세웠습니다.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조 장관이 오늘 발표한 안이 검찰개혁에 큰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달 안에 규정 정비를 마쳐달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단 없는 개혁 의지도 거듭 밝혔는데 조국 정국이 불러온 공정가치 훼손 논란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을 향해선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한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조 장관이 사의를 전달했다면서 청와대와 조율한 결과가 아니라 조 장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장관 사표가 오늘 오후 수리됐지만 임기는 오늘 밤 자정까지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그럼 바로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어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 거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조 장관이 청와대로 와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사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이 조 장관의 공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과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 장관 스스로 결심해서 명예퇴진하는 거란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와 오늘 조 장관의 개혁안 발표, 내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한 매듭이 지어지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조국 장관이 언제쯤 물러날 거다, 아니다, 이걸 두고 많은 관측, 이야기가 있던 게 사실인데 굳이 왜 오늘을 사퇴 시점으로 정한 걸까요? 네, 이른바 이 조국 정국의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 총선 불과 반년 남은 상황에서 국정 지지도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 마냥 장관직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여권 내에서 있었던 건데요. 여권 관계자들은 조 장관이 사퇴 결심을 굳히고도 그 시점을 놓고 고민해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일 법무부 국감이나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하는 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되고 나서 하는 안,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해왔고 제일 빠른 오늘을 택했다는 건데요. 본인 임무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으니까 그만둘 거면 최대한 빠른 게 좋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의 사퇴, 청와대로서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크죠.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만들어 놓은 검찰개혁 동력 계속 살려서 입법까지 완성하는 게 남은 이들의 과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 취재기자와 조국 장관이 오늘 사퇴한 이유를 짚어봤는데 그 배경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정부 여당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인 8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40.6%로 한국당을 1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특히 중도층 지지율은 41.3 대 26.5, 격차가 더 컸습니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를 계기로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는 여권의 기대만큼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한국당과 정당 지지율 격차가 두 달 만에 11.2에서 0.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고
특히 중도층에선 민주당 28.5, 한국당 33.8, 해당 기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중도층 이탈이 더 크게 나타난 건데 민주당은 조 장관 사태가 이런 여론 변화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정국 출구 전략 논의나 오늘 조 장관 사퇴 결정에 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는 조 장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 결심을 앞당긴 배경으로 또 하나 거론되는 게 내일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입니다.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다시 위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검찰 수사 상황도 고려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법무부도 오늘 오전에야 알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출근길에 입장문을 들고 왔고 점심 식사 도중에 전달받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 장관의 전격적인 결단이 국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가족들을 변호하려다 공개적으로 다시 위증 논란에 휩싸이면 법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기가 임박했고 조 장관 역시 검찰 안팎에서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이 자칫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명분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 논란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겨레 신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여권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윤 총장은 해당 보도의 정보 제공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조 장관을 지키기 위해 윤 총장을 음해해 찍어내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 장관의 진퇴 고민에 압박을 더했을 걸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갑작스런 사퇴 소식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조국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들은 사퇴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소식에 대한 민주당의 첫 반응은 당혹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아무도 몰랐다며 청와대 회의 뒤로 입장 발표를 미뤘고 고위 전략회의에 모인 당 지도부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공식 입장은 조 장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였습니다.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점은 이 말에 찍힌 걸로 보입니다. 부당한 정치 공세에 의해서 그 중도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국 퇴진을 요구해오던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사필 규정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유린과 또 조국 사태에 관해서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론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되살리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야 충돌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현될 전망입니다. 모레부터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지만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논의하자고 나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조국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오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5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원경 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오늘 오후에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검찰청사에 나왔습니다. 5번째 검찰 조사인데요.
지난 주말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조사는 조기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정 교수 측이 조사 중단을 요청해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는 5시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못한 건데요.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청사를 나와 정 교수가 병원으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조사가 중단된 시점이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라 이 점도 조기 조사 종료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 소식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대검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조 장관의 사퇴와 진행 중인 수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초 검찰이 오늘을 포함해서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에 이번 주 후반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조사를 날을 다시 잡아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정됐던 일정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 앞서 오전에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특수부를 줄이는 방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올리고 또 심야 조사 금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같은 내용은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 발표를 3시간 앞두고 검찰 특수부 축소 방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직접 수사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에만 관련 부서를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조 장관은 이런 직제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과제 11개 가운데 심야 조사 금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의 검사 직접 감찰 강화 규정은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사퇴 전까지 마무리한 개혁 과제는 특수부 축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검찰 특별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조 장관이 특수부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입장을 바꿔 특수부 축소 방안만 먼저 처리하고 물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알 권리 관련 논란이 있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강화 방안이나 정치 권력의 검찰 통제 방안으로 악용될 우려가 지적되는 법무부 감찰 강화 방안을 광범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도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 사퇴 후에도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 법무장관에 지명됐을 때 조국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서해 맹산, 바다와 산에 맹세한다며 검찰개혁의 포부를 밝혔던 조국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다며 오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지난 약 2달 동안 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실종되고 광장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중간층의 정치적 소외는 더 깊어졌습니다. 후보자 지명부터 오늘 사퇴하기까지 지난 67일을 김용태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처음엔 공정하지 않다는 실망이었습니다. 너무도 특별했던 장학금, 외국생의 의학논문 제1저자, 의심스러운 표창장,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내가 알던 조국이 맞나?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조국 청산, 적폐 청산! 조국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유례없는 8시간 20분 기자회견과
자정까지 이어진 청문회. 지독한 대치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전방위 검찰 수사에 진영 싸움이 불붙었고 조국 힘내라 대 조국 사퇴하라. 실시간 검색어 대결은 광장으로 분출됐습니다. 100만, 200만, 또 300만. 의미 없는 숫자 전쟁 속에 여당은 서초동에서 만족해했고 서초동의 촛불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보수 야당은 광화문에 안주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정치 실종. 조금의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 서초동과 광화문 사이에서 중간층은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은 퇴장했고 그가 남긴 화두 검찰 개혁이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메아리도 아직 울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공정을 향한 열망은 그 열망대로 담아내는 일이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SBS 김영태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강타한 일본에서 희생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9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복구에 나섰지만 피해가 워낙 커서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도쿄 송혜영 특파원입니다. 복구가 그치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하기비스로 인한 일본의 인명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지역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49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 상태며 크게 다친 사람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의 3분의 1 가까운 16명이 후쿠시마현 주민입니다. 수도권 주택가까지 들어찼던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구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에 떠밀려온 토사 때문에 복구는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끊긴 중부지역 고속도로도 언제 통행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졸지의 생활 기반을 모두 잃은 수해 주민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畳が浮いちゃって、そして重い仏壇でもタンスでもみんなひっくり返って、もう住むとこもないです。 일본 정부는 쏟아진 비로 집안이 물러져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정전과 단수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 주민들은 일본 정부의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전반적 대응 태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송혜영입니다. 보신 대로 하기비스는 일본 열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에선 그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밖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번 폭우에 그 흙이 일부 떠내려갔습니다. 빨리 수습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일본 당국은 그게 얼마나 떠내려간 건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후쿠시마 현지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태풍 하기비스가 몰고 온 폭우로 크고 작은 하천과 지류 상당수가 범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와이사와 마을에서는 그젯밤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든 자루 2,600여 개가 쌓여있던 하천변 야적장이 침수돼 오염토 자루가 일부 떠내려갔습니다. 몇 개가 떠내려갔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거한 자루는 모두 10개에 불과합니다. 一つ一つ台帳の方と番号を付け合わせをしながら確認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ので、はっきりとした数などについてはちょっと少し時間がかかるかと思います。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차로 3분 거리의 또 다른 야적장에서도 일부 오염토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태풍이 동반한 폭우로 침수됐던 방사성 폐기물 야적장입니다. 약 40m에 걸쳐 야적장에서 흘러나온 토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폭우로 범람했던 하천입니다. 오늘까지 비가 계속 내리면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보강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고 야적장을 관리하는 현장 사무실도 텅 비어 있습니다. 앞주가 뭐 왔간잖아요. 밤에지. 내륙 산간 지역인 다무라시에는 오염토 야적장이 97개에 달합니다.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의 또 다른 방사성 폐기물 야적장입니다. 이곳은 지대가 높아서 이번 비로 떠내려가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방사성 폐기물이 어떤 식으로 야적돼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루에는 오염토를 담은 날짜와 내용물, 무게와 함께 방사선량도 표시돼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에 주변 경사면의 지반이 일부 무너진 흔적도 보입니다. 이번처럼 큰 비가 오면 언제든 유실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토의 방사선량은 기준치 이하라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축구 대표팀이 내일 평양에서 29년 만에 남북 대결을 펼칩니다. 선수들은 오늘 평양에 도착해서 조금 전 공식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월드컵 예선 통과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전인데 북한이 생중계를 거부해서 그 경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정찬 기자입니다.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 북한 비자를 받은 대표팀은 오늘 오후 중국 항공편을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고려 호텔에 여장을 풀었고 조금 전 결전지인 김일성 경기장에서 공식 기자회견과 훈련에 임했습니다. 앞서 우리 취재진과 응원단의 방북이 무산된 가운데 우리 선수들은 외로운 원정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없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또 그 동기부여 삼아서 다 극복하고 또 이겨내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V 중계도 무산됐습니다. S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는 여러 각도로 노력했지만 북한 당국은 끝내 생중계를 거부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대회 운영 지침에 홈팀은 취재진과 응원단의 입국에 대해 차별 없이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측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남북전을 내세운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이 TV 중계 없이 치러지는 건 1985년 네팔 원정 이후 34년 만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지 상황실을 차려 29년 만에 평양에서 치러지는 축구 남북 대결 경기 상황을 사진과 문자로 국내에 전할 계획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건 지금 한반도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응원단 받아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그게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북한으로선 그걸 원치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평양 예선전이 응원단과 취재진 파견, 생중계까지 모두 거부된 것으로 확정되자 통일부는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축구협회 간 채널과 개성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응원단 수용 등을 꾸준히 촉구했지만 북한의 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축구협회가 선수단 이외 인원의 입국은 자신들의 결정 사안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응원단 등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주는 정치적 함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원단과 참관단에 이어 이들을 인솔하는 남한 고위 당국자의 방북까지 이어지면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로 읽힐 수 있는데 이를 원치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응원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가 북측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북측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게 없다. 선수단마저 직항이 아닌 베이징을 거치도록 한 것을 보면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미 협상 진전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기지 않는 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배우이자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설리, 본명으로는 최진리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매니저가 집을 찾았다가 현장을 확인했고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에 있는 2층 주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 이곳에서 가수 겸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최 씨의 매니저로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자택을 찾았다가 최 씨가 숨져 있는 걸 발견해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에서 최 씨가 자필로 본인의 이야기를 적은 노트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외부 침입이나 그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 그건 이제 확인 중이고. 다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만 25세인 최 씨는 지난 2009년 걸그룹 FX로 데뷔했습니다. 2014년 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했던 최 씨는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이듬해 그룹을 탈퇴한 뒤 최근까지 연기,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한 방송에선 한때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가족, 주변인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8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다음 날 출국해버렸던 카자흐스탄 남성이 오늘 자진 입국했습니다. 한 달 만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다행히 피해 어린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20살 A씨가 자진 입국했습니다. 사고를 낸 지 27일 만입니다. 관할 진해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перед пострадавшего ребенка, родителям.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Я сам добровольно пришел, чтобы извиниться. 경찰은 피의자가 지난 8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사고를 당한 아이의 상태와 더불어 본인의 형량에 대해 물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데다 지난해 함께 한국에 왔던 친누나가 불법 체류로 구금된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자국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느꼈고 피의자 누나가 한국의 불법 체류자로 또 구금이 돼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8살 장모군은 다행히 10여일 만에 깨어나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슈퍼엠이라는 한국 그룹이 데뷔 앨범을 내자마자 빌보드 200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기존의 인기 그룹 멤버들이 몇 명씩 모여서 결성돼 K-팝 어벤져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국 가수가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에 이어 슈퍼엠이 두 번째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보드는 한국 그룹 슈퍼엠이 지난 4일 발표한 데뷔 앨범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범 판매량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200은 개별 곡을 집계하는 핫백과 함께 빌보드 메인 차트로 꼽힙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한 슈퍼엠은 샤이니와 엑소, NCT 127, 웨이비의 정예 멤버 7명으로 구성돼 일명 K-팝 어벤져스 혹은 드림팀으로 불립니다. 빌보드에서 1위를 하게 되어 정말 꿈만 같고 너무 기쁩니다. 야, 진짜 슈퍼엠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1위라는 값진 결과를 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슈퍼엠은 지난 5일 헐리우드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미국 유명 토크쇼에도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빌보드는 콘서트 티켓과 앨범의 결합 판매, 다양한 패키지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앨범 소장 욕구가 큰 K-팝 팬들에게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도의 기획력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음악적으로도 북미권에서 K-팝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생경하고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그런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K-팝 시스템과 스타성을 결합해 북미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슈퍼엠은 다음 달부터 북미 콘서트 투어에 나섭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정해진 가격에 돼지갈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무한 리필 식당들이 요즘 인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식당들은 값싼 부위를 갈비와 섞거나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KNN 김상진 기자입니다. 돼지갈비 무한 리필을 내세운 한 식당. 양념된 목 전지살이 돼지갈비살과 나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두 부위를 섞어 돼지갈비로 판매하면 양념 때문에 구분이 어렵습니다. 구분을 잘 못하겠네,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목 전지살은 돼지갈비보다 킬로그램당 3~4천 원 정도 가격이 쌉니다. 고기 섞어가지고 이거 구워 먹으면 전부 다 이 갈비로 알지.
아 이거는 먹든지 이거는 갈비 이렇게 잘 모른다니까. 부산의 또 다른 무한 리필 식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13,000~14,000원에 무한 리필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13,500원을 받으려면 못 받죠. 싼 가격에 그냥 이렇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셔야 소비하고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시내 돼지갈비 판매업소 12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부위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어긴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공공연히 위법을 부채질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점주들 대상으로 2~3일 동안 돼지갈비와 돼지목살을 섞어서 혼합해서 나가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방 상태가 엉망인 업소 한 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습니다. 일부 식당의 위법 행위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다수 식당들마저 피해를 입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서울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정부가 현장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개업소들은 단속을 피해 거의 문을 닫았는데 집값 잡으려면 이런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한낮인데도 문을 연 중개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내부를 블라인드로 가렸고 불도 꺼져 있지만 간혹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집값이 들썩일 조짐에 정부가 현장 단속에 나서자 아예 문을 닫거나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토시 하나 틀린 걸 가지고 찝어가지고 얘기를 하니 진짜 성질나죠. 그러니까 그래버리는 겁니다. 현장 단속은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급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가 주요 타겟입니다. 정부는 대출이 너무 많거나 미성년자가 매입하는 등 의심스런 거래에 대해선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 엄격해진 대출 규제도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인 형태로 주택 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 그동안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오늘부턴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공공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도 못 받게 됐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택담보대출 공백 지역, 규제의 공백 지역이 좀 메꿔짐으로써 그 시장의 불안 심리가 완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도 15주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선 단속을 상시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멧돼지 포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정부가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돈협회 소속 농민들이 청와대와 세종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무분별한 수매 살처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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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멧돼지가 유력한 전염 매개체로 거론되는데도 사육되지만 살처분하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연천과 김포, 강화 등 현재까지 살처분 돼지는 15만 마리를 넘습니다. 군청, 도청, 농림부 거기서 들은 얘기는 하나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랍니다. 농장주들은 정부가 멧돼지 포획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초기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위험 요인이 멧돼지라고 손꼽히니 전방의 멧돼지들을 제발 좀 잡아달라. 환경부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발병 한 달이 가까워오면서 농민들은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복된 이동중지 명령으로 도축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불안감에 소비도 급감하면서 돼지고기 도매가는 평소 1kg당 4,000원 안팎이었던 것이 3,000원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도매 가격이 지금 3,1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은 돼지 한 마리당 1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어서 국내 야생 멧돼지는 3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병의 토착화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방역과 개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오래된 학교 보수 공사를 하거나 새로 학교를 지을 때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공사업체의 자금 사정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그 피해를 학생들이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운동장 한쪽 체육관은 2달째 공사가 멈춘 채 방치돼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공사 대금이 압류된 겁니다. 회사가 불렀던 거거든. 운동할 때 좋으니까 약간 체육할 때 불편하게. 지난달 문을 연 평택의 다른 중학교. 올해 초 개교 예정이었지만 역시 공사업체 자금 문제로 미뤄졌습니다. 개교가 늦어지면서 중학생들이 근처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더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5층에 있었는데 4층 이하로 내려갈 수 없고 또 운동장 체육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학교 공사는 교육청 발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입찰을 따낸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시공사에 부실이 생기면 하청업체에 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교육청이 적격 심사로 부실 업체를 걸러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시공능력과 그 재무 상태는 조금만 나는 부적격이 2층이 나와요. 저희도 걸려면 좋죠.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동안 시설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학교는 모두 138곳. 액수는 106억 원에 달합니다. 교육청의 관리 소홀 그리고 미자격 원청업체들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학교 공사의 경우 낙찰업체가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하게 하거나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될 경우 교육청이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시공사에 추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건데 그 배경을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교육부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한꺼번에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시도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현행 방식 대신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바꾼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이 급선회한 배경엔 재지정 평가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장관 자녀 입시 문제에서 나온 교육 공정성 논란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권과 서열화 논란이 거세지자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한꺼번에 손보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터키가 국경을 넘어 쿠르드족을 공격하고 있는 걸 틈타서 쿠르드족이 관리하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 IS 가족들이 수용소에서 대규모로 탈출했습니다. 고립무원에 처진 쿠르드족은 그동안 적대 관계였던 시리아 정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한 IS 가족 수용소에서 탈출하려는 여성들을 경비원들이 뒤쫓습니다. IS 수용소를 관리하고 잔존 세력을 토벌해온 쿠르드족이 터키의 침공으로 혼란에 빠지자 IS 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수용소에선 IS 가족 785명이 탈출에 성공했고 IS에 의한 차량 폭탄 테러도 발생했습니다. 터키는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주요 요충 도시 2곳을 점령했습니다. Daha önceden deklare ettiğimiz güvenli bölge haritasına uygun şekilde yaklaşık 30-35 kilometrelik bir derinliğe kadar ineceğiz.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은 본격적인 철수에 들어갔고
13만 명의 쿠르드족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기댈 곳 없는 쿠르드족은 대학살을 막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라며 적대 관계인 시리아 정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쿠르드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던 시리아 정부는 군사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투에 휘말리지 않는 게 현명한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급격히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미국의 공백을 틈타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면서 중동 지역의 역학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꼬일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경찰이 오늘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혐의는 살인과 성폭행으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14건과 성범죄 30여 건 가운데 DNA가 확인된 살인 5건 등 일부 사건입니다. 다만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 8차 사건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피의자로 입건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료돼 형사처벌은